그날도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장바구니를 챙기고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듯한 작은 중얼거림까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이내 제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사 준비 때문에 시장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요. 짐이 많을 것 같아서 혼자 가긴 벅찰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혼자서도 시장을 잘 다녀오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답게 부지런하고 손도 빨라서 뭐든 척척 해내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사라는 건 원래 준비할 게 많습니다. 고기며 생선, 과일, 채소, 나물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무게도 상당하지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부탁을 하면서도 어쩐지 조금 미안한 기색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짐을 들게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순간 제 안에서 작은 책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상 이런 때는 나서야 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 며느라. 제사 준비인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야 있나? 같이 가자꾸나. 제 대답에 며느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외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점퍼를 걸치고 오래 신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장도 척척 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짐을 오래 들고 다니면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곤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동네 골목은 이미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가게 앞을 정리하는 상인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까지 각자의 하루가 분주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서자 특유의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생선 파는 상인들의 큰 목소리, 갓 구운 빵 냄새, 줄지어 놓인 채소와 과일의 선명한 색감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니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하나 들어주고 며느리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요한 재료를 빠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장 초입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에서 낯선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지나치게 오래 그리고 뚜렷하게 며느리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의 시선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작은 불편함이 일렁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마음속 한켠에는 묘한 긴장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의 발걸음과 상인들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떠들썩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더미 위에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반짝였고 생선 가판대에서는 바닷내음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적어둔 메모지를 꺼내 한 항목씩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배추 2통, 무 3개, 사과 5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무게가 있는 것들을 대신 들어주며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괜찮을까요? 며느리가 들고 온 물을 보여주며 묻자 저는 손으로 살짝 눌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게감도 있고 단단하니 괜찮네. 이걸로 가져가자. 그렇게 시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를 채워갔습니다. 고깃집에서는 돼지고기 앞다리를 고르고 생선 가게에서는 제사상에 올릴 도미를 흥정했습니다. 상인들은 며느리의 싹싹한 태도에 흡족해하며
가격을 조금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짐이 늘어날수록 손이 무거워졌지만 오히려 그 무게 속에서 가족을 위한 준비라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연신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활기와 달리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조금 전 눈에 띈 그 남자와 중년 여성이 여전히 며느리 근처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그들의 행동에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채소 가게 앞에 서면 그들도 같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며느리가 생선 가게로 향하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더 섬뜩했던 건 그들이 가끔씩 서로의 귀에 속삭이며 며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선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경꾼의 호기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 상황을 며느리에게 말해야 하나 괜히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러나 차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 준비로 정신이 팔려 있었고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흐리면 괜한 걱정만 늘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옮겨들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눈은 자꾸만 그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시선을 거두면 혹시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불안이 커져가던 찰나 사건은 곧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한 채 다음 장보기 항목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무를 파는 할머니 앞에 서서 시금치와 고사리를 비교하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님, 제사상에는 고사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싱싱해 보이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줄기도 단단하고 색도 곱네. 이쪽으로 사잤구나. 그렇게 나무를 챙기고 있던 순간에도 제 눈은 자꾸만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남자와 여인이 어느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곁을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발걸음을 옮겨 며느리와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나서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자꾸만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와 숨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여자가 맞지? 그래, 틀림없어. 내가 잊을 수가 있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 있는 대상이 바로 제 며느리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미처 그런 긴장을 느끼지 못한 듯 과일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과를 고르고 배를 만져보며 상인과 값을 흥정하는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 이 사과 괜찮아 보이죠? 제사상에는 보기 좋은 게 좋아서요. 응, 반들반들하고 크기도 알맞네. 이걸로 담자.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온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걸까? 왜 하필 며느리에게 저토록 집요하게 시선을 고정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중년 여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마침내 며느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바로 뒤에 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매섭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곧 벌어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고 본능적으로 며느리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사과값을 치르기 위해 지갑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상인에게 돈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고 봉투에 사과를 정성스레 담아주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 저는
그저 짐을 받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시야의 한쪽에서 불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중년 여인의 눈빛이 불에 댄 듯 매섭게 빛나더니 마침내 팔을 뻗었습니다. 순식간에 며느리의 머리채가 그녀의 소나기에 잡혔습니다. 요년, 드디어 찾았다.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가? 그녀의 고함이 시장 바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소리에 놀란 상인들이 손을 멈추고 물건을 고르던 사람들까지 모두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며느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대로 휘청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당장 놓으세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잠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흔들렸고 심장은 쿵쿵거리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정신을 수습하고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듯 팔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그러자 여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진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내 돈 들고 튄 지가 벌써 3년 전인데 오늘 드디어 내가 잡은 거요.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들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돈을 훔쳤다고? 사기를 친 건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당장 나요. 그러나 중년 여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졌습니다. 인연이 나한테 다단계 사기를 쳤어요. 믿고 투자했는데 내 돈 전부 날렸다고요. 이 사기꾼을 내가 직접 찾아낸 거라고요. 그 순간 시장은 마치 법정이라도 된 듯 술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한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갔고 동시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며느리는 머리채를 잡힌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 발짝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순간 시장은 소란으로 뒤덮였습니다. 가까이 있던 상인들이 장사도 멈추고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았고 멀리 있던 손님들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사기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 저 젊은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저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며느리는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제발 이 손 좀 놔주세요. 그런데도 중년 여인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니라니. 내가 눈 똑똑히 뜨고 기억하는데 무슨 오해야. 이 사기꾼이 내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뭐라고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지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며느리가 사기를 다단계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명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급기야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경찰 좀 빨리 와주세요. 시장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경찰이 온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제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푸른색 제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급히 걸음을 옮겨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잠시 잦아들었고 대신 시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경찰관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바로 중년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며느리의 머리채를 붙든 채로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제 돈을 몽땅 빼앗아 도망친 장본인이라고요. 경찰관은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셔야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현실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며느리가 경찰 손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2명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물리치며 며느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일단 진정하시고 손부터 놓으시죠. 경찰 1명이 중년 여인의 팔을 붙잡아 떼어내자 며느리의 머리채가 풀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파출소에 가서 진술하시죠. 곧이어 며느리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 깊숙한 곳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쇠붙이의 소리가 아니라 제 며느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 진짜 아니라고요.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경찰관의 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년 여인은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잡아가 수세요. 저 여자가 내 전 재산을 날려버린 장본인입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쏟아지는 듯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던 건가?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가 하지만 저 여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닌데.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며느리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혀 사람들 틈을 뚫고 끌려갔습니다. 아버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아니에요. 그 외침이 시장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겨진 저는 그 순간 제 두 손에 들린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추, 무, 사과, 고기 모두 제사상에 올리려고 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허망함이 한데 섞인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며 다시 시장은 일상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진 장바구니를 추스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채소며 과일들을 하나하나 담아내면서도 제 마음은 도무지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한 제사 준비물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짐을 정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아들에게 전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장은 잘 보셨어요? 며느리는요?
그 물음에 제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 겨우 내뱉었습니다. 얘야, 큰일이 났다. 내 아내가 시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갔다. 아들은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에요? 아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중년 여인이 나타나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사기를 당했다며 고발한 일, 결국 경찰이 출동해 며느리를 데려간 일까지. 설명이 끝날 무렵 아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는데.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뭐라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지만 제 입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필사적인 외침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들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경찰서에 가봐야겠습니다.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해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얽혀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겉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으며 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기는 했지만 이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 경찰서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그의 혼란과 분노,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나?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된 오해일까? 그런데 왜 그 여인은 며느리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을까? 경찰서에 도착하자 이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대기실 안에는 웅성거림이 잔잔히 퍼져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접수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저 제 아내가 조금 전에 시장에서 연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창구에 있던 경찰관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조사실에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 중입니다. 다단계 사기요? 아들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착오인지는 조사해봐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증거라니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뜻인가? 며느리가 그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정말 있는 건가? 아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마치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모르던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사실 쪽 문이 열리며 경찰관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끝났습니다. 전과 기록 확인됐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사실 쪽을 향해 다가가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전과라니요? 제 아내가 전과자라고요?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그 당시 관련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입에서 정가자라는 단어가 흘러나온 순간 아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고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들은 연거푸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며느리의 과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아들이 받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사람이 정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담당 경찰관이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까운 가족이시면 면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중이라 짧게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지만 곧 이를 악물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좁은 공간 안에 앉아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은 더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정말이야? 전과가 있다니, 다단계 사기라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믿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믿어줘요. 나는 이제 그런 짓 안 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던 건 맞지만 당신 만난 뒤로는 정말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제발. 아들은 양손을 떨며 조사실 탁자에 올려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결혼 전에! 내가 묻기 전에 왜 숨겼냐고! 당신을 믿고 내 모든 걸 맡겼는데 내가 바보였나? 그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실망, 슬픔, 그리고 연민까지. 며느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 지금 이 순간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겪고 있는 배신감 또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은 오가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짧은 대면은 결국 큰 갈등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경찰관은 시간이 되었다며 자리를 정리했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수갑을 찬 손으로 경찰의 인도에 따라 일어섰습니다. 여보, 제발 기다려줘요. 나 꼭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절박함이 오히려 더 허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멀어져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문을 닫자 그제야 그의 두 어깨가 푹 꺼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담당 경찰관이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당분간 구치소에 수감될 겁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와 아들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이미 어두워진 저녁의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말없이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맴도는 말들을 꾹 삼켰습니다. 무슨 위로의 말도, 무슨 꾸짖음도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내 인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사람이 전과자였다니요. 다단계 사기라니. 그걸 왜 나한테 숨겼을까요? 저한테만큼은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더니 결국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저는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면서 제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밥상도 차려지지 않았고 서로의 눈빛을 피한 채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엌에는 그녀가 아침에 꺼내둔 장바구니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제사 준비 명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동네 구석구석까지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워낙 많은 사람이 지켜본 터라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마을 입구를 지나면 이웃들이 서로 귓속말을 하다가 제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시장에서 잡혀갔다던데. 닭이 덩괄하잖아. 그동안 멀쩡한 척하더니 아이고 그 집안 어른 체면은 무슨 낫으로 들고 다니실까?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무리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해도 그들의 시선은 따갑게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했건만 하루아침에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술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들지 않고 그저 술잔만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아들은 술 기운에 젖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눈빛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큽니다. 그런데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그 물음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일은 부부가 풀어가야 할 문제라지만 아비된 입장에서 손 놓고 보기만 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곧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대라니요, 아버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겁니까? 왜 저는 그걸 전혀 몰랐던 걸까요? 왜 제 눈앞에서만 평범한 아내인 척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아들은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모든 걸 솔직히 고백했더라면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매일같이 긴 한숨과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 준비로 북적였어야 할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야 할 저녁상에는
언제나 둘만 마주 앉아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세월 동안 쌓아온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불과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난 듯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언론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아들과 함께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까요? 차라리 외면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멈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설령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외면하면 더 큰 후회가 남을 게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 반듯하게 놓인 나무 벤치들, 앞쪽에 앉은 재판부의 권위적인 분위기, 모든 것이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구치소에서 이송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의에 가까운 옅은 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양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그동안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자 숨을 고르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게 내 아내가 맞는 걸까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슴을 찌르는 듯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다단계 투자라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하였고 이후 도피하였습니다. 피해액은 총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를 악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혼 후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전 일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렸습니다. 합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돈은 다 어디 갔는데? 순간 재판장은 다시 의사봉을 두드리며 소란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도 있고 남편과 시댁 어른들께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물 섞인 말이 진심인지 또다시 거짓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옆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투자라 속이며 사람들을 모았던 방식, 당시 만들어졌던 허위 문서, 심지어 계좌에 입금됐던 금액까지 세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만 믿고 노후 자금을 몽땅 넣었습니다. 그 결과 가진 돈을 다 잃고 지금은 빚만 남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약속했던 수익금은커녕 연락조차 두절됐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원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와 아들은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 아내가 저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알던 사람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도 그럴 리 없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법정에서 드러나는 사실 앞에서 그 말은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지난날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는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합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잃은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용서받아선 안 됩니다. 순간 법정은 또다시 술렁였고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소란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방청석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는 모습은 분명 후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눈물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하는 의심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배신, 사랑과 분노가 동시에 그의 얼굴에 엉켜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고지하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결은 다음 기일에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아들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끊어내야 할까요? 저는 차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숨만 깊게 내쉬며 저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잠을 설쳤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술 기운에 겨우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선처가 있기를. 제발 젊은 날의 잘못으로만 치부되기를.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다시 그 길을 걷는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다시 법정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단호한 얼굴로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장하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숨막히게 고요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 다수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결혼 후 일정 기간 성실히 생활한 점을 참작한다.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 안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당연하다는 탄식과 함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거겠죠. 제 인생도 같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지만 위로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며느리의 눈물과 아들의 절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며느리는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향해 눈을 떼지 못했지만 결국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은 더 이상 사람의 발걸음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끌고 가는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의 명예와 체면은 이미 무너졌고 아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서로를 붙잡고 견뎌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나무잎이 색을 달리하고 시장의 풍경도 제철 과일과 채소로 바뀌었지만 우리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분주한 발걸음 소리,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제사나 명절 앞두고 분주히 준비하던 모습, 그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나니 집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출근을 겨우 이어갔지만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오면 말없이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 제 아내였을까요? 왜 제가 사랑한 사람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몇몇은 인사를 건네면서도 뒤돌아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아직도 감옥에 있다지? 참,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며 체면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웃의 수군거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 서글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젊은 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내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마음을 끊어야 할까요? 며느리가 수감된 지 넉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은 결국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차마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올라온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제 아내인데 이렇게 외면만 하고 있는 게 옳을까요? 가서 직접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보고 나면 마음이 더 분명해질 수도 있겠지. 내가 함께 가마. 구치소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벽 사이로 전화기를 통해서만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옅은 화장기조차 없었고 초라한 수의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눈가에는 그늘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화기를 들자 며느리는 두 손으로 수화기를 꼭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이렇게라도 보니 너무 반갑네요. 잘 지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며느리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전에 나한테 솔직히 고백할 수는 없었나요?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겁이 났어요. 당신마저 날 버릴까봐, 다시는 사랑받을 수 없을까봐,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제 마음까지도 거짓이 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눈물조차도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믿어줘요. 나는 이제 달라지고 싶어요. 당신과 아버님께 속죄하며 다시 살고 싶어요.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거의 거짓이 겹쳐 보여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수화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면회 시간은 금세 끝이 났습니다. 교도관이 들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자 아들은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마음을 끊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옆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시간이 흘러가자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로 다가온 건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기에 그녀가 없는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집안을 돌보는 일이 하루아침에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저로서는 그마저도 벅찼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직장에 나갔지만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빛은 점점 수척해졌고 목소리에서도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회사 일도 벅찬데 집안까지 챙기려니 숨이 막혀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라도 있었더라면 상황은 더 복잡했을 겁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 고생을 겪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마을 모퉁이만 돌아서면 두런두런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난 거지 뭐.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데 누가 저 집안이랑 어울리겠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체면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예전처럼 웃으며 맞아주던 상인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인사가 줄어들고 눈을 피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이런 시선들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며 자주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회사에서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게 다 들립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가 이 고통을 다 짊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 물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내의 과거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들은 술에 기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전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립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독에 잠겼습니다. 아들마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가슴 한가득 차올랐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집 앞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구치소 주소와 함께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얘야, 내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다. 아들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끝에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다소 흐트러져 있었지만 며느리의 필체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버님,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감옥 안에서 제 잘못을 곱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들은 읽던 도중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나머지를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거짓 없는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속이고 결혼한 건 잘못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고 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부디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실 수 없을까요?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요?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니 제 마음이 또다시 흔들립니다. 저는 그저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 한 줄 한 줄은 후회와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과거의 거짓이 너무 선명했기에 선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시 받아들이면 제 삶이 또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편지를 수차례 다시 읽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미한 연민과 차가운 의심이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모범수로 지내고 있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형량의 절반을 채운 시점이라 규정상 심사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곧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아들은 순간 술잔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석방, 벌써요? 겨우 반도 안 지났는데요. 아버지,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이 그렇다더구나. 모범수로 지내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아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등을 돌려야 할까요? 제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가석방 심사를 앞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저는 이번 심사에서 꼭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속죄하며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내가 정말로 풀려난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요? 우리 가족은 또다시 시험대에 서야 할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인다면 아들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외면한다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웃음을 잃었고 밤마다 담배를 태우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함께 산다면 또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음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답하기 힘든 질문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 물음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건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다. 아비된 내가 뭐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한번 맺은 인연을 끊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붙잡고 있는 건 더 고된 일이란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갈등은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가석방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량의 절반을 채운 시점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기쁘다고 말하기엔 아직 용서되지 않은 상처가 크고 두렵다고만 하기엔 아들을 향한 연민이 너무 깊었습니다. 아들은 소식을 듣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담배를 연거푸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네요. 저는 도대체 어떤 얼굴로 맞아야 합니까? 며칠 후 며느리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교도관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흐려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아 주었지만 제 손끝마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게 꽂혔습니다. 저 집 며느리 나왔다더라.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 집안도 참 고생이 많지. 그들의 수군거림이 대문 앞까지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집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엌, 거실, 방 그녀가 한때 살림을 꾸리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어색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신발조차 벗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차려졌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님 저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서 조용히 성실히 살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숟가락을 잡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어도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석방으로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깊은 골짜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집안 공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이 오가지 않았고 서로의 눈길을 피한 채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 방 앞에 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버님과 남편께 드린 상처는 평생 갚아도 부족하겠지만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눈을 뜨고 숨 쉬는 매 순간이 죄스럽습니다. 그래도 가족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함이나 거짓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구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나오던 아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눈가가 붉어지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면서 붙잡는 당신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내며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마침내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길게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수치, 동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를 붙잡고 다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아들의 품, 그리고 그 곁을 지켜보는 저의 가슴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